안녕하십니까. 정치대학 임윤선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지난 주말 내내 최대 이슈였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로 검찰이 추징하려 했던 수천억대의 개발 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길도 사실상 막혀버렸고요. 이에 따르게 될 민사소송 역시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검찰이 어째서 항소를 포기했는지, 대체 무엇을 위한 포기였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개입이 있었는지 참으로 이례적이고 불명확한 이번 사안에 대한 해답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때입니다. 정치대학 1교시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말 드문 일입니다. 드문 일이라고 말하기도 참 민망한 게, 이런 일이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검찰 역사에 물론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대형 반부패 범죄잖아요. 이런 범죄에 대해서 이제까지 검찰에서 항소를 안 한 적이 있었나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이번 사건이 더더욱 정말 미궁인 건 뭐냐면,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건 뭐냐면, 1심 재판부에서 분명히 밝혔어요. 이 판결을 낭독하기 전에 이 사건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과 당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 실장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이것은 당시의 민간 사업자 부분, 대장동 소위 우리가 말하는 대장동 일당들, 정말 1억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천억을 번 이런 대장동의 비리 일당들에 대한 판결이다라고 분명히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계속되고 있는 어떤 정치권에서의 반응은 정말 놀라우리만큼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민주당에서 뭐라 그랬죠? 재판중지법 하겠다 그랬었죠. 그 대통령실에서 겨우 막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게 검찰의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와 검찰에서 항소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어떤 이러한 일 처리의 결과가 있었을 때 사람들은 자기에게 불리한 쪽으로 하는 거예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유리한 쪽. 당연히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이익을 얻고 웃는 사람은 누구예요? 김만배예요. 왜요? 김만배 씨, 본인 지금 추징액부에 6천억 가까이 돼서 7천억 가까운 돈이에요. 거기서 지금 추징이 1심에서 인정된 돈은 428억? 입니다. 물론 428억 밖에 안 된단 말을 제 스스로도 하면서도 놀라워요. 저는 꿈도 꿀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럼 우리 이제 퍼센티지로 얘기할까요? 10%도 안 됩니다. 10%도 안 되는 돈을 이제는 그러면 이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검찰에서 항소 포기했다라는 뉴스를 들었을 때 가장 웃는 사람 김만배와 또 같이 웃는 사람이 누굴까요? 남욱 씨.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고는 얘기하겠지만은, 그렇게 연결 지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민주당이나 그리고 검찰 쪽에서의 입장은, 상당한 많은 중형을 받았기 때문에 항소 실익이 없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에서 우리가 인정된 게, 제일 처음에 저는 8년이라고 다녔어요. 김만배 씨, 유동규 씨,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서 8년이라는 중형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 법조인으로 봤을 때 보통 3년 이상의 실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형이거든요. 그래서 8년 정도면 굉장히 중형이 떨어졌구나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연치 않게 그 대장동 일당의 어떤 주요 피고인의 변호인을 만난 적이 있어요. 네. 제가 평소에 알고도 지냈지만은. 네네. 그래서 이걸 중형이 떨어져서 어떡하니 이런 얘기를 했더니, 결과 좋은데요? 어머나. 네. 좋아하고 있어요, 변호사는? 네, 결과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 결과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유는요? 다 무죄가 되고, 그러니까 제가 봤어요. 다시 한번 판결문을 봤더니. 하나씩 짚어주세요. 첫 번째 혐의가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이에요, 뇌물. 그 다음 두 번째가 부정처사후 술해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특경가법이라고 하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이에요. 이거 배임과 관련한 내용이죠. 근데 인정된 것은 업무상 배임만 인정됐어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여기서도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의 횡령이에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업무상 횡령, 여섯 번째가 뇌물 공여 약속, 일곱 번째 뇌물 공여, 여덟 번째가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 수익에 관한 은닉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9번째가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요. 그 다음에 증거인멸 교사. 그 다음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이렇게 10가지 정도에 달하는 예. 혐의 중에서 딱 하나 업무상 배임죄만, 그것도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만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검찰이 청구하려고 했던 추징금이 약 7,800 얼마였는데 요거 400, 그러니까 10% 미만만 된 거거든요. 네. 된 게 바로 배임죄 하나만 인정됐기 때문에. 그것도 김만배 씨에 대한 거예요. 오케이. 5명 중에서 남욱 씨 같은 경우는 원래 공소제기에 1,000억에 가까운 그 추징 금액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0원이에요. 0원이에요. 이분은 천화동인에 8천 얼마 늦었어요. 거의 9천만 원 정도에 가까운 돈인데 1,000억을 버셨단 말이에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0원이에요. 이제 남욱 씨는 형만 살고 나가면 몰라 그 돈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본인은 그 돈에 대해서 누구도 터치하지 않아요. 국가에서 하수도 하지 않습니다. 네. 나중에 뭐 민주당에서 지금 성남시에서 나중에 그 손해배상 청구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거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형사적으로도 이게 무죄가 돼버려요. 그것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기소가 되고 형을 받게 된 이유가 성남도시고발공사의 업무에 임무를 배반하여 어쨌든 간에 자기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설계를 함으로써 민간업자들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가져다 준 거잖아요. 네. 정말 김만배 씨가 이름 그대로 만배 수익을 거의 얻을 뻔했던 거잖아요. 네. 김천배가 돼버렸어요. 네. 그런 건데 그러면 이 수익을 어디서 얻은 거냐? 다른 예컨대 오션스 11처럼 어디 카지노 사업자의 돈을 빼온 게 아니라 원주민들 땅을 싸게 사고 그렇죠. 그다음 비싸게 분양함으로써 네. 이번 소입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주민들 손해였어요. 당연히 그 원주민 당시 대장동 주민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져갈 수익이었죠. 어찌 보면 성남 시민들이 누렸어야 될 혜택을 특혜를 받았다고 1심에서는 분명히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맞아요. 민사는 결국엔 진행된다면은 이게 만약 유죄가 다 확정이 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원고가 돼서 우리가 얻었어야 될 이득 돌려달라. 네. 우리가 다시 그걸 성남시를 위해서 쓰겠다가 돼야 되는데 형사가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럼 민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아니 그러니까 민사에서는 손해를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오케이.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불법행위가 피고들의 어떤 불법행위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를 받았으니까 그 손해액을 특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김만배 씨는 428억이긴 하지만 그 손해도 다 정확하게 다 입증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특경각법이 입증 안 된 게 그 금액을 특정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1심에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항소심에서 이걸 다퉜어야죠. 검찰에서 다투려고 했겠죠. 이걸 특경각법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금액을 조금 더 열심히 특정해 볼게. 이렇게 네. 했어야죠. 아니, 그럼 하려는데 이제는 그것도 못하게 됐어요. 이제는 검찰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주장을 하면 뭐합니까?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법리적으로. 그게 판단의 대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물론 1심과 같은 판결이 날 수도 있어요. 항소심에서.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날 수도 있겠지만은 심리 아예 그 싹이 잘려졌다는 거죠. 1심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도 되지 않았다는 것은 가능성 자체도 없다는 거예요. 가능성 자체도 없고 그럼 민사에서도 많이 받아봤자 나머지 480 얼마를 이상이 되는 그 금액은 사실상 일반인들이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져 버린 거예요. 보통은 이제 형사사건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형사사건의 재판 결과를 두고 그다음 민사소송에 그걸 근거로 해서 바탕으로 그렇죠. 해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민사재판부에서 형사 판결문을 가져왔어요. 제출을 했어. 근데 거기 고의가실 좀 애매모호한데 이걸 어떻게 민사에서 그걸 손해액으로 특정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거 필시 나중에 기각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액수는 엄청 커요. 그래서 이거 민사상으로 제기하게 되면 만약에 성남시가 됐든 성남개발공사가 됐든 인지때는 엄청나게 인지때도 수천만 원이에요. 인지때도 수천만 원인데 그거 다 세금이잖아요. 근데 그 돈 써가지고 소송해봤더니 결국에는 그냥 기각당하면 끝이거든요.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소송하는데도 진짜 수년이 걸릴 것이고 진짜 화가 나는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이 단순히 항소 포기를 하고 왜 너네 이제 이 사람들 처벌 안 해? 이 문제보다도
이 사람들 처벌을 통해서 성남시가 그 노래도 어느 정도 환수할 수 있었던 범죄 이익, 그래서 성남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었던 이 범죄 이익이 그다음 다 돌려받을 길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이번에 이러한 결정을 두고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러한 부분과 관련 정치권에서 계속 논쟁이 될 것이고요. 저는 이번 사건이 그냥 이게 뭐 그냥 뭐 법무부 장관이 뭐 해명하고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번 사건 되게 보면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 지시감이 느껴지냐면 최혜병 사건과 너무 비슷해요. 왜냐면 아니 저도 주변 법조인들한테 특히나 이제 검찰에 계셨던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야 이거 최혜병 사건과 너무 똑같지 않냐? 왜요? 물어보면 아니 최혜병 사건도 당시에 사고가 발생했었을 때 그냥 룰대로 처리하게 놔뒀으면 됐다. 그걸 왜 대통령이 경로를 해가지고 빼고 말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걸 한 해 만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게 특검까지 간 문제잖아요.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예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일단 특검까지 가게 됐다는 것은 그게 일상적인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차대로 처리가 되지 않은 이상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특검까지 갔단 말이에요. 저는 이 사건도 똑같다고 봐요. 그냥 항소장 한 장입니다. 이거 그냥 항소장 이거 A4지로 된 거 그냥 한 장 내면 항소하겠습니다예요. 그거 한 장만 내면 그냥 절차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까지 검찰에서 이런 사건과 비슷한 사건,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건에서 무죄 받았는데 10개가 넘는 혐의 중에서 하나만 인정되고 나머지 사건이 다 무죄가 됐는데 항소 안 한 적이 있었냐고요. 가끔 항소 안 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사실상 유죄가 다 나와버렸어요. 다 유죄가 나와버리고 피고인도 어느 정도 수용하고 뭐 예컨대 뭐 저기 그 구형을 100만 원 구형을 했는데 90만 원 선고가 나와버렸어요. 피고인도 수용하고 그러면 아예 그래 90만 원이면 됐다. 이런 경우는 항소 안 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금 대부분의 사건에서 지금 사실은 구형한 거에 10분의 1도 안 나왔는데 이렇게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는 그래서 그렇다면서요. 접수증 들고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면서요. 당연히 저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그렇게 했을 거라고. 왜 허락 안 떨어져? 왜 명령 안 떨어져? 이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게 저도 관행을 물어봤어요. 굉장히 검찰에 오래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경우는 대부분 수사팀이라든지 공판팀의 의견을 따라준다. 이제까지 안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봐도 당연히 그래왔어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이런 대형 사건, 부패 범죄 사건에서 뭐 피고인들 항소하겠습니다. 맨날 그러잖아요. 그럼 검찰도 이제까지 다 항소를 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을 받았던 게 이제까지 모든 사건들이 거의 이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1심 판결을 놔두고 그것도 무죄가 다 유죄면 이해하겠어요. 다 유죄가 나왔어요. 검찰이 우리가 한 것보다 훨씬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 항소 포기해도 알겠어요. 그 이상 됐으니까 목표를 채웠으니까. 근데 지금 이런 사건이 아니잖아요. 애초 변명이 그거였어요. 애초 명분이 아니 우리가 한 것보다 많이 나왔다. 아니 본인들이 한 거 대부분이 무죄가 나왔는데? 무죄가 나왔다는 거. 아니, 형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은 형량이 중요한 사건이 아닙니다. 당연히 인정되면, 하나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당연히 이건 중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몇천억의 부정부패 사건이라니까요? 하나하나가 중죄니까요. 네. 근데 여기서 그냥, 우리가 8년 나왔잖아. 김만배 8년 나오고, 유동규 7년 구형했는데 8년 나오고, 이거 봐. 우리가 구형한 것보다 더 나왔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중요하냐고요. 그걸 자기들이 지금 항소를 안 한 면피성 회피용으로 대답할 수 있는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건은 이 사람들이 몇 년의 형을 받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법리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 법리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야 나중에 민사소송에서도 활용 가능했던 건데, 자,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저는 중앙지검장이 아주 비겁한 사표를 냈다라고 생각해요. 사표 수리된 거 아니니까 사의 표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순서가 잘못됐죠. 자기가 사표를 처리가 된 다음에 낼 게 아니죠. 처리 전에 냈었어야죠. 그러네요. 아니 항소장 제출해라. 내가 막을 테니까 항소장 제출해라. 그래서 뭐라고 지휘비가 진짜 대검 이상 법무부에서 뭐라고 그러면 나 사표 내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맞는 거지. 항소장 제출 못하게 한 다음에 나 사표 낼게. 이게 뭐예요? 이거 도망가는 거잖아요. 이게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이게 본인은 사표를 내므로써 자기의 뜻이 관철됐다고 생각하나요? 중앙지검의 의견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사표 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맞나요? 이건 순서가 바뀐 거예요. 과거 같았으면
항소심 제출하고 내가 이건 막겠다. 그럼요. 위에서의 압력을 내가 막을 것이다. 그런 자리예요.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은 어떤 외압으로부터 후배 검사들, 정말 수사와 공판을 유지하는 검사들을 지켜주는 자리란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외압이 온들 뭐라고 오겠어요? 항소했다고 외압오겠어요? 아니, 그럼 불법적인 걸로 어떻게 외압을 주냐고. 누가 항소했다고 그걸 뭐라 하면 정말 그 사람이 법적 책임을 져야죠.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그 사람이 져야죠. 이건 반대로 된 거예요. 너무너무 저는 비겁하고. 정진우 지금 중앙지검장의 사표가 글쎄요. 그냥 저는 도망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도망가기 위한 수죠. 장관과 차관이 반대했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 장관과 검찰총장이 실질적으로 반대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일선 검사로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검 차장, 검찰총장 대행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중요한 단서를 남겼어요.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해서라고 했어요. 참고. 그러면 이것도 중요한 단서인 게 누구한테 보고한 거죠? 법무부에 누구한테 보고 라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실도 민정수석이 이걸 몰랐다?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이런 거 관리하는 거예요. 검찰에서 어떤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항소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 다 관리하는 겁니다. 이걸 대통령실에서 몰랐다. 법무부 장관도 지금 아는 바 없다요. 직무유기죠. 아는 바 없다. 처음에 반응은 직무유기였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이제 거의 제 타임이 끝날 즈음에 예. 이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 도어스태핑 과정에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서 면피성으로 얘기한다. 자기네 잘 몰랐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그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뭐 하려고 그 자리에 있죠? 근데 저도 잘 모르는데 그 주진우 검사인가요? 누가 한동 전 대표였나? 라디오에 나와서 오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무부하고 협의를 할 때에는 법무부가 만약에 항소 포기를 권유할 때는 반드시 서면을 하게 돼 있대요. 그럼요. 서면이 있지 않은 이상은 이거는 불법적 협의라는 거고 외압이죠. 그냥 외압이었다. 네, 외압이죠. 이건 정치 절차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라고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녹음이나 이런 건 없겠죠. 녹취 같은 게 없겠죠. 그 서면도 아닌 거에 쫄아갖고는 그래서 제출 안 해요. 안 하겠죠. 아, 진짜.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번 사건이 던져주는 게 의미가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크다는 게 소위 말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에서 과하게 칼을 휘둘렀다. 뭐 그런 비판 저도 의견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칼을 많이 휘두른 것도 있고 너무 과하게 휘두른 것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오히려 칼을 못 휘두르고 칼을 그냥 놓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맞나요? 범죄인에게 과해서 비판을 할 수는 있겠지만 범죄인을 처벌하지 말라고 하는 게 오히려 맞나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떤 정의를 위해서 칼을 과하게 휘둘러서 비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칼을 놓으라고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제까지. 저는 좀 허탈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교필로 검찰청 폐지가 얼마나 국민들한테 피해를 줄지에 대해서 영상까지 찍었는데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까지 해주셨는데 정작 검찰들은 지금 이 모양으로 스스로 칼들을 놓는 모습에 왜 무엇을 위해서 그 영상을 찍고 우리가 그렇게 검찰청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야 했는지. 아니 근데 저는 대다수의 검사들을 검찰 조직을 다 욕하고 싶진 않아요. 대다수의 검사들은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뭐 민주당이 항상 민정 진영에서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할 때 정치검찰 이제까지 비판해 왔잖아요. 이제는 비판할 자격 없어요.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정치검찰 만들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의 정치검찰이 이렇게 항소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치검사 당장 다리에서 내려와야죠. 그리고 이게 정말 참담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것들이 저는 개혁이라는 말 쓰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검찰의 어떤 수사권을 조정하고 검찰권을 뺏겠다고 해서 하면 지금 공수처를 바꾼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공소청이 하는 일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겠네. 항소하지 마. 항소 포기해. 오케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 리허설이네요. 와, 이런 일이 앞으로 없을까요? 그 예고편이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번 사건이 주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또 하나가 놀라운 점이 이래서 재판중지법 대통령실이 반대했구나.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 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재판이에요. 판결이에요. 제 말이요. 근데 왜 이재명 대통령실과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에서 이 범죄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냐 이 말이에요. 공범들까지. 네. 아니 이거 스스로
오히려 저 같으면 야 이거 우리랑 관련 없는 사람들이야. 쟤들이 민간 사업자들이 배부른 거야. 배불린 일이야. 나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그냥 판단만 했을 뿐이야. 이렇게 가는 게 정상 아니에요? 이렇게 항소 포기하고 재판 입법하겠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이 사람들하고 관련이 있나?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공인한 측근이라고 하는 정진상 씨가 이 사람들하고 진짜 연관이 있었나? 그쵸. 그래서 그런가? 앞으로 정진상 씨 재판에 이 사람들의 어떤 재판에 영향을 끼칠까봐 그런가? 그 뒤에 있을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정말 임기를 마치고 재판이 계속된다고 하면 정말 이것과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인가? 라는 합리적 추측이 되지 않아요? 그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당연하죠.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렇게까지 노력해주는데, 아니면 김만배 씨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아껴주려고 노력을 하고, 김만배 씨 형을 깎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걸 연관성을 안 짓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김만배 씨와 남욱은 2심, 3심에서 어떻게 진술하겠어요? 최대한 우리는 이재명 모른다고 했죠. 무조건. 네. 그러면 왜 대가가 오는데? 아니 특혜는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참 웃겼던 기사 중에 하나가 정진상, 어떤 대장동 일당 특혜를 받아. 그게 마치 보면 정진상 씨가 특혜를 준 사람처럼 보여요. 주어가. 정진상 씨 당시 성남시의 6급 정책실장이었어요. 6급. 6급이 당시 성남시 같은 경우는 6급 정진상 씨가 그런 민간 사업자들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는 위치였나요? 시장도 모르게? 6급이. 참 성남시 참 두고두고 눈에 밟히는 트윗의 문구는 뭐냐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에서는 100만 원 이상의 보도블럭 까는 것도 성남시장의 승인이 없으면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본인 트윗에 남겼거든요. 근데 7천억에 가까운 시 사업에 대해서 본인은 하나도 몰랐다. 참 대단하신 성남시장님이셨네요. 나는 몰랐지만 그때 일당들은 구해줄게. 그래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왜 그럴까요? 한번 우리 분석을 해볼까요? 우리 변호사님. 이 항소 포기 정치적으로 이 대통령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거기에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민주당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한테 과연 긍정적인 영향이 갈까요? 근데 이런 걸 모를까요? 이런 정부적 판단도 하지 않고 항소 포기를 결정을 한 걸까요? 물론 뭐 항소 포기 법무부는 몰랐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냥 그 합리적인 의심으로 봤을 때 대검이 검찰총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몰라요? 이걸 뭐 오늘 노만석 청장은 뭐 자기가 결정한 것이다라고 자기가 지금 농개처럼 떠안고 지금 강에 빠지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국민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정말 저는 민주당에 나온 반응 중에 제일 이해되지 않은 반응이 뭐냐면 이게 최근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1심에서 무죄 받았을 때 검찰 어떤 항소를 자제하라. 이런 어떤 검찰 개혁의 일련의 하나의 그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소 자제 하나다. 이런 사건에서 항소 자제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항소 자제해야 될 사건은 최근에 재심 통해서 무죄가 확정이 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같은 경우 1심에서 무죄 났어요. 2심에서 유죄됐고 이런 사건을 보고 1심에서 어떤 무죄가 나왔을 때 이건 잘 살펴본 다음에 항소를 자제하라는 거 그런 사건을 얘기한 것이지. 정확합니다. 네. 지금 이런 어떤 부패범죄 사건에서 항소를 자제하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건가요? 민주당에서도 입장 바꾸는 거 생각해보세요. 본인들이 진짜 입장 바꿔서 야당일 때 정부 여당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대통령과 윤석열 전 정부를 예를 들자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 있는 사건에서 이런 사건이 있고 항소 안 했어요. 1심에서. 본인들은 그냥 항소 잘하셨네. 항소 자제 잘하셨네요. 이럴 거였어요. 들고 난리가 났겠죠. 검찰총장 탄핵이죠. 탄핵감이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맞습니다. 안 그래도 야당도 명백한 탄핵감이라면서 사퇴와 이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지금 아무런 말이 없죠. 말이 없죠. 자기들은 잘 몰랐다고 할 테니까. 이거 민정수석이 이거 몰랐다면 그거 직무유기입니다. 이건 봉욱 수석도 밝혀야 돼요. 이거 정확하게 저는 이건 이런 무리수를 둘 정도로 불안했나요? 그러니까 1심 판결문 이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어. 이렇게 무리수를 둘 정도로 불안했나요? 1심 판결문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700페이지 가까운 거에서 그냥 뜨문뜨문 봤어요. 주요 요지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도대체 어디서 발작이 어디서 누가 이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더는 다투면 안 된다. 네, 이렇게까지. 운족패 무죄 나왔는데 더 이상 이제 이슈화 시키지 마. 수면 아래는 너무 궁금해졌어요. 다시 한번 판결문 봐야 되겠어요. 그러네요. 저도 봐야겠네요.
그런데 이 와중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이런 뭐 친윤 정치 검찰들의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이자 억지 수사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상설특검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 이거 하면 자기들이 불리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조작 수사 그럼 하나씩 짚어볼게요. 김병기 원내대표 말대로라면 대장동 개발 비리를 한 김만배, 유동규, 뭐 남욱, 뭐 정민영, 뭐 이런 일당들에 대한 수사가 조작 수사인가요? 그래서 이 비리가 없다는 건가요? 6,000매도 7,000억에 가까운 수익을 얻게 갖고 남욱 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8,000 얼마 넣어가지고 1,000억이 넘는 수익을 얻어갔는데 비리가 없는 건가요? 조작 수사가 돼서? 설 변호사님이 얼마 전에 해줬던 아주 일침이 있었는데 왜 범죄자들의 말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지금은 이들을 금과 옥조처럼. 네, 이분들 위해서 이렇게 조작 수사라고 해가지고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건가요?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화영 씨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났는데 이것도 조작 수사해가지고 1심, 2심, 3심에서도 그 뭐 연어술 파티라든지 이런 걸 판사들이 판단을 못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 지금 민주당이 얘기를 하는 거 범죄자들 위해서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밖에 더 돼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진상 씨가 판결받아가지고 이러면 대통령이 공인한 측근이니까 우리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대통령한테 영향이 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까지 하면 제가 10분 정말 100만 번 양보해가지고 이해라도 해주겠다니까요. 민간 사업자들. 민간 사업자고 이화영 씨잖아요. 본인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본인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직접적으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당시 도지사와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에 관련했는데 쌍방울 그룹이 돈을 보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럼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거밖에 더 돼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게 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나온다 한들 이거 저희 국민의힘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검찰 특검해서 같이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이 국정 대신 범위의 항소, 취소, 항소 포기까지 과정까지 포함해서. 네. 예. 저는 이게 정권 이재명 정부에서는 안 되겠지만 정권 바뀌면 이건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될 사안이다. 저는 보입니다. 이번 항소 포기 사건은 저는 지금 당장 특검해야죠. 사실 여당의 시기에 특검한다는 건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지금 무슨 여당이 특검을 3개나 몇 달을 돌리고 앉아 있습니까? 그래서 투표가 중요합니다. 정말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내년 지방선거 그다음에 있을 총선에서의 투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좀 국민들께서 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우냐면 지금 갈 데 없어서 얼마나 표류 중이냐 하면은 그렇다면 국민의힘 상황은 어떠하냐? 뭐 들리는 얘기가 국민의힘의 전 당대표가 뭐 여사님한테 100만 원대 명품 가방을 건넸다고요? 그러니까 가방이 줄줄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받으신 분이 제일 문제죠. 물론 준 사람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게 조금 더 사실규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명품 가방이란 말 빼놓고 그냥 가방입니다. 그리고 100만 원대 가방이에요. 좀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너무 특검에서 이것도 언론 플레이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뇌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된 다음에 이걸 얘기를 해야죠.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은 있잖아요. 당대표가 대통령. 당대표 부인이니까. 당대표 부인이 좋고, 그 다음에 대통령 부인도 민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디올백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금액적으로 봐서도 그렇게 뭐 이게 뇌물일 가능성은 조금 없다고 보이고. 사실 클러치백이에요. 네. 클러치백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옆구리에 끼는 손잡이 없는 요만한 가방, 요 정도 돼. 핸드폰 정도 넣고 그냥 립스틱 하나 정도 넣을 수 있는, 그래서 요만한 손에 들 수 있는 가방을 클러치 가방이라고 하고, 받은 디올 가방은 뭐 파우치 가방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냥 요만한 토트백, 손목으로 들 수 있는 요 정도였고. 그러니까 저는 뭐 김기현 의원 측에서 당시에 어떤 이러한 행동이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절대 어찌됐든 간에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는 건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안 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수사팀에서 내세우고 있는 게, 저는 정말 김건희 특검팀이 항상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무슨 명품 가방. 전 더 심한 거, 50대 남자,
의문의 문제. 아니, 그러니까 밝히라니까요, 차라리. 그러니까 범죄 혐의를 밝히라고요. 그러니까 혐의를. 망신 주지 말고 범죄를 밝혀주세요.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그쵸. 거예요. 이런 자극적인 얘기가 어떤 주변부의 얘기만 흘러나온다는 것은 수사 본체에 대한 얘기가 전혀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놔야죠. 오히려 국민들이 바라는 건 특검을 통과시켰을 때 지지했던 이유는 본체 수사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랬더니 순 가십거리. 네. 술자리에 앉아서 씹을 얘기만 던져주고 이건 있어요. 나중에 해도 돼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근데 지금은 대부분의 사건들이 무슨 뭐 도이치모터 사건 외에는 뭐가 나가고 있는데 양평 사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어떻게 됐다는 얘기도 없어. 그 다음에 원희룡 장관 전 소환됐나 했더니 소환도 안 됐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특검이. 그러니까 특검이 제발 이런 언론플레이 하면서 국민들 뭐 기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명품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좋아한다는 거 알아요. 이제 안다니까요. 이제 그거 아니까 진짜 국정농단 정말 비리 정말 대규모의 개발 뭐 어떤 뭐 양평고속도로 노선을 바꿨다든지 이런 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내야죠. 특검이 해야 될 일은 이런 명품 가방 나왔다고 떠들 게 아니라 오히려 양평고속도로 누구 때 김건희 씨 때문에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수사를 하는 게 맞지.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으면서 맨날 명품 뭐 나왔다, 뭐가 누구랑 나왔다. 문자를 주고 받았다. 아, 정말 이제는 특검으로서의 좀 본분을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좀 주식장이 너무 좋아서 주식하시나 봐요? 아니, 저는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특검, 민중계 특검. 특검이요? 그래.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이제 제발 본질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이 최근에 반중 시위를 예를 들면서 특정 국가나 특정 국민 인종을 모욕하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새로운 법 조항을 만들겠다라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반중 시위 처벌법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대학 2교시 노정태 위원과 관련 이야기 중점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저희 계속 대장동 이야기 새 변호사랑 하고 갔는데 정말 먼저 대장동 사건 이 항소 포기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항소 자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계적 항소 관행 개선 조치 일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항소를 자제하려면 자제라는 거는 이미 다 확인이 됐다. 하지만 더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여야 되잖아요. 근데 맞네. 예. 나 노 의원님 이런 게 너무 탁월해. 너무 좋아요. 오케이. 확인이 됐다. 이미 아니 아직은 유무죄를 다퉈야 되는 사안이 그것도 핵심적인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으로 형량도 엄청 세고 추징금도 많이 나올 핵심 사안이 아직 다투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그만두는 건 이건 항소 자제가 아니라 항복이죠. 백기투항이죠. 검찰이 백기투항을 한 것이다. 맞네. 예.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용어를 왜곡을 하는 습성들이 있는데 자제라는 거는 아까 이제 설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 예를 들면은 너무 명백하게 무죄인데 그 당시에 뭐 국가의 법적인 시스템이 어쩌고 해서 아니면은 좀 이렇게 뭐 고문을 했건 조작을 했건 이래가지고 잘못됐을 때 그럴 때 그냥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버리는 그러면서 아예 무죄 구형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아름다운 사례를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노골적인 비리 사범을 두고 유무죄를 다퉈야 될 사안을 다투지 않는 것을 항소 자제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거는 뭐 강도가 우리 집에 강도가 우리 집에 지금 들어왔는데 아유 뭐 약탈을 자제해 주세요 뭐 이러는 거랑 비슷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왜 좋은 단어를 이렇게 구린 데다가 이렇게 악한 데다 갖다 쓰는가. 이 삐뚤어진 정신세계가 우리의 한국어에 미치는 영향까지 좀 고민해봐야 됩니다. 한국어에 미친 영향까지 고민해야 된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삐뚤어진 사례가 왜 대장동 사건에서 첫 번째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국 때도 그렇고 자꾸 이 사람들이 되게 아름다운 법적 원리를 들이대요. 뭐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 인두비오 프로레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의 좋은 법적 원리를 들이대는데 그걸 다 자기네가 좋을 때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많은 보호장치는 가장 최하급의 자범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은 우리 미란다 원칙이라고 있잖아요. 이제 미드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고 이제 우리도 많이 알고 있잖아요.
뭐 너는 뭐 이렇게 뭐 어쩌고 뭐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막 이러는 거. 그게 그 미란다가 어떤 놈이냐? 강간범이거든요. 완전히 그 약간 좀 사회 최하층의 강간범이고 좀 이렇게 구제가 불가능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란다를 체포했을 때 그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란다가 했던 증언은 이제 증거 능력이 없는 걸로 되었고, 그렇게 해서 미란다가 한번 무죄를 받은 다음에 검찰에서 미국 검찰이 다시 도전을 해가지고 다시 유죄를 받아냈어요. 다른 증거를 통해서. 이런 식이어야죠. 이런 식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기 힘들고,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법적인 보호를 받기 힘든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게 형사법의 원칙이지, 돈 있고 권력 있고 빽 있고 심지어 외압까지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원리가 남용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대통령을 알면 이런 편의가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대장동 수뇌부라는 어떤 그런 그 수수께끼의 인물이 있잖아요. 인물인지 사람들인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대장동 수뇌부를 위해서 이렇게 형법의 아름다운 원리들이 남용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국민들이 아무도 원칙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근데 국민이 믿지 않는 원칙이나 법은 법이 아니에요. 그냥 종이에 써있는 글씨일 뿐이죠. 법이라는 게 살아있으려면 사람들이 다 믿고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믿고 따르지 않으면 그건 법이 아닌데 법을 믿고 따라야 될 이유를 철저히 무시하고 파괴하고 있는 중인 거죠. 대통령이랑 관련이 있으면은 7천억 원의 범죄를 저질러도 추징당하지 않고 이후에 몇천억대 부재로서 여전히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라는 그 사례를 지금 검찰이 남겨줬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대한민국 검찰이 자살을 했다. 지금 관련자들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아야 된다. 심지어 원래 성남시가 제기했어야 될 이 사람들에 대한 민사소송, 이 사람들, 이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왜? 이들이 피해 보전을 받을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생각을 해보면 검사들이 비루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뭔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직업을 택했을 때 내 커리어의 종결점을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이 이제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은 이렇게 내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처럼. 근데 검사를 충분히 높은 직위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검찰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어쨌건 변호사로서 평균보다는 잘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변호사의 평균보다 잘 산다는 건 대한민국에서 5% 혹은 3%, 2% 이내의 소득을 올리고 살 수 있다는 말과 동일하죠. 그러면 내가 검사로서 언제건 옷을 벗을 수 있다. 라는 그 한 방의 카드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비루한 검사들이 나 이거 나간 다음에 어떻게 공천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지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딴 생각들을 하면서부터 지금 일이 다 꼬인 거예요. 맞아요. 검사의 다음 직업은 없습니다. 자긍심이 사라져. 판사도 다음 직업이 없어야 돼요. 맞습니다. 예, 검사, 판사 이런 식으로 헌법에 규정돼 있는 종류의 직업을 자기가 한번 맡았다? 내 커리어는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끝 아니에요? 그리고 신분 독립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독립 원칙이 있잖아요. 내가 거기서 당당하게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물리적으로 목숨을 위협할 정도의 우리가 무슨 남미형 막장 국가가 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내 직업의 안전성이라는 거는 헌법이 보장해주고 있고, 그리고 내 경제적 안정성이라는 건 지금까지 본인이 해왔던 커리어가 보장해주고 있잖아요. 자격증이 있으니까.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비굴하게 개처럼 구냐는 거죠. 이거는 정치권에 딸랑거려가지고 뭔가 한 자리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 같은 걸 꿈꾸고 있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데. 맞습니다. 모든 권력이 입법부에만 집중되고 있으니까 그냥 옷 벗고 입법부 나와갖고는 입법부하고 법사에서 소리 꽥꽥 지르고 있으면은 후원금이 꽉꽉 차는데요, 뭘.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애초에 검사는 왜 하고 판사는 왜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후줄근한 허접한 범생이들이 택도 없게 높은 무거운 감투를 쓰다가 자기 모가지가 꺾여가지고 휘청휘청 하면서 온 나라가 다 쓰러지고 있어요.
우리 설 변호사님이 아까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도 진짜 비겁하다. 그럴 거면 항소장 제출 전에 했어야지. 그거에 목을 걸었어야지. 제출 후에 목을 거는 게 뭔 말이냐. 이건 도망밖에 더 되느냐. 예, 그리고 이제 중앙지검장이 아니라 또 이제 그 위에 계신 분이 검찰총장 예, 대행이요. 예, 대행분이 이제 또 뭐라고 노만석? 한마디를 하셨죠. 네. 저는 그분 같은 노씨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노씨네. 아니 그러니까요. 형님이네. 아니죠. 아니 근데 저는 70년생이에요. 또 그런 생각 알고 봤더니 생각보다 젊으시더라고요. 근데 노씨로서 제가 아무 권한이 없지만 좀 파문 같은 거 하고 싶어요, 진짜. 노씨의 수치입니다. 노씨에서 파버리고 싶어, 진짜. 아니, 이게 뭐예요? 진짜 같은 노씨였구나. 네. 어머, 달리 보이네.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출근하면서 의견을 냈는데 뭐 속보로 떴습니다.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어 항소 안 해도 문제없다라고 판단했다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된 건 아니고 그중에 일부인 걸로 아는데요. 게다가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왜곡인 게 그거는 모든 사안에서 다 유죄가 나왔을 때 얘기지. 그렇죠. 핵심 사안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항소를 포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행위예요. 맞습니다. 죄 하나만 유죄 나온 거예요. 네, 그렇죠. 업무 성배인만. 이거는 뭐 우리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성호라는 꼬마가 있다고 칩시다. 성호라는 꼬마가 있는데 자전거도 훔치고 껌도 훔치고 동네 개도 때리고 여자의 아이스케이크까지 했어요, 심지어. 근데 얘가 껌 훔친 것 때문에 혼이 났다는 이유로 딴 것도 다 용서해 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성호의 죄는 많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도. 아니 물론 이제 다른 가명입니다. 근데 예, 뭐야? 근데 노성호 이런. 예, 노성호라고 노성호 어린이가 그런 나쁜 짓을 여러 개를 저질렀는데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 혼이 났는데 하나 가지고 혼났고 많이 혼났으니까 꼴밤 5대 맞았으니까 용서해 줍시다. 이러는 거죠. 그리고 왜 용서를 법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해요? 그 피해는 성남 씨가 다 봤는데. 그렇죠. 지금 성남시는 환수될 길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 성남 시민 전체에게 돌아가야 될 돈을 특정 인물 몇 명이 나눠 먹은 거잖아요. 지금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하다고 오늘 제가 오면서 느꼈냐면 혹시 91년도에 수서 개발 비리 사건 아십니까? 아니요, 전 기억 안 나. 그 강남에 이제 그 수서랑 일원동 일대를 개발을 하는데 그때 이제 한복건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개발을 했죠. 근데 그때 원래는 그게 서울시의 돈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그때 시장이 고건이었는데 고건시장이 막으니까 갑자기 고건시장이 잘리고 그 안기부 출신은 누가 이제 들어갔어요. 그 서울시장 그때는 민선 예, 시장이 아닐 그때는 때가. 지방자치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를 수가 있었거든요. 잘려가지고 들어왔고 그런 다음에 갑자기 생긴 그 수많은 개발 이익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청와대에 입김이 있었다. 그러니까 노태우 시절이었는데 청와대에 입김이 있었다. 이런 식의 의혹이 굉장히 무성했는데 검찰이 수사는 했지만 밝혀내지 못하고 흐지부지되고 끝났거든요. 이거 이재명 정권의 수서비리 사건이에요. 물론 이제 노 의원님 개인 의견임을 그렇죠. 밝혀드립니다. 당연히 저의 개인 네. 의견입니다만 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재명 정권, 민주당 정권을 철통 지지하는 40, 50대 분들 있잖아요. 당신들이 지금 노태우 때 노태우 정권 옹호하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이다. 전 이 말을 정말 시청자들을 향해서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송 안 보지만 그분들을 향해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기네 행동이 무조건 막 옳고 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언제나 우리는 군사 독재 그 사람들 적폐와는 다르고 뭐 민정당과는 다르고 그러죠. 똑같다. 민정당하고 똑같은 짓을 하면서 민정당하고 똑같이 해먹는 거를 민정당 찍어주던 사람들이 하던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옹호하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이게 얼마나 자신들이 추한 기득권이 되어 있고 추한 어른이 되어 있는지 나이 먹지 않는 영포티들, 피프티들, 식스티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줄 알아야 된다. 자, 김만배 씨는 일을 2억짜리 알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그 투자금 뭐 기껏해야 억 단위가 심지어 그 변호사분은 8천만 원, 남욱 변호사는 8천만 원, 뭐 이런 돈 넣었고, 나머지도 뭐 1억, 2억, 3억, 뭐 이렇게 넣었는데, 개발 이익은 막 1,000억 단위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거를 정말 어떤 기업도 아니고 소수 사람이 1,000억대의 돈을 가져가는, 그럼 그거 그냥 시간으로 쪼개면 뭐 시간당 1억씩 나오겠죠. 그러니까 징역 몇 년 살고 나오면은 몇 천억의 부를 그대로 갖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게다가 더 끔찍한 건, 그거를 합법인 돈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 자체가 회색지대의 돈이면 그래도 어떻게든 환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게 되고
그리고 뭐 어쨌건 이제 계속 이렇게 파워 해칠 여지가 생기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항소를 포기해버리면 동결된 거 다 풀어줘야 돼요. 예, 그렇죠. 그 돈이 갑자기 정말 깨끗한 돈 세탁을 해준 겁니다. 지금 검찰이 돈 세탁을 해준 거예요. 맞아요. 그 동결된 거 다 풀어줄 거고요. 동결된 거 풀어주는 순간 그 돈이 그대로 거기 있겠습니까? 당연히 어딘가로 뿔뿔이 다른 사람 명의로 훑어질 테고, 그럼 정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싶어도 집행 가능한 재산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럼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 돈 중에 얼마가 강남 부동산으로 도로 들어갈까요? 아니, 맨날 그렇게 막 강남 부동산 값을 잡겠다면서 우리 서민들, 우리 특히 청년들, 젊고 유능한 청년들이 니네가 어딜 감히 대출을 몇 억씩 받느냐 뭐 이러는데 자기네는 감옥 가서 1시간, 2시간, 3시간 앉아있으면 버는 돈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생긴 수많은 돈이 물론 뭐 비트코인도 사고 뭐 주식도 투자하고 뭐 무기명 채권도 사고 하겠죠. 근데 그 중에 상당액은 어쨌건 부동산으로 도로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부동산에 들어가는 그 수많은 유동성이 당연히 가격 상승을 유발할 것이고 어떻게 되겠냐고요. 익명의 현금 부자들이 그렇죠. 출몰하겠네요. 예, 익명의 현금 부자들이 강남 집값을 또 올릴 것이다. 그러면 그 핑계로 다시 한번 실수요자들을 또 때려잡을 것이다. 아니면 보통 이런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익명의 현금 부자로 살아가든지 예. 아니면은 상속세 없는 곳을 찾아갖고 이민 가든지. 그러니까 소중한 뭐 그분들도 소중한 우리 국민이니까 대한민국 인구가 줄게 되는 거죠. 인구가 줄고 세수가 줄고 다만 누가 돈다발을 들고 날라버릴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검사들이 그중에 정말 그 왜 우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단 한 명의 의인이라도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하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없었잖아요. 지금 검찰이 멸망을 한다면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단 한 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지금. 아니, 일선 수사검사가 반발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하자 항명이라고 민주당에서 말만 하는데. 게다가 좀 죄송한 말이지만 버스 지나가고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맞아요. 그거는 한동훈 질러 놓고 하라고 맞습니다. 검사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뭐랑 한동훈 대표도 그래서 징징징징거린다고 비판했죠. 우리 87년 때 영화 1987에서 잘 묘사를 했지만 경찰에서 고문하다가 사람 죽은 그걸 덮으려고 할 때 검사가 막고서 웃기지 마라. 나는 헌법으로 신분을 보장받는 대한민국 검사다. 이 시신 부검해야 된다. 그리고 부검하는 주체는 이제 법적으로 딱 명확하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부검을 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고문치사가 밝혀져가지고 정권이 뒤집힌 거 아니에요. 민주화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민주화는 검사가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검사가 다 혼자 다 한 건 아니지만 검사라는 어떤 독립된 신분을 보장받는 헌법기관의 역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는데 아무도 그 역할을 안 했잖아요, 지금. 허탈하고요. 왜 우리가 검찰 해체를 그렇게 반대해줬는지 허탈할 정도고요. 그러니까요. 아, 정말. 자, 이제 근데 민주당이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일에 발의된 형법 개정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혐중 집회 참가자들의 욕설과 허위사실 유포가 법안을 제안한 이유라면서 법안 제안 이유서에 아예 짱깨, 북깨, 빨갱이 발언을 혐오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를 명예훼손의 새로운 법안,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은 특정 집단이나 특정 국가에 대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이 법안 개정을 통해서 이제 현중, 현북 등 특정 집단이나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을 처벌하겠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형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분들이 여간한 파시스트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법안 내신 분들 중에 그분 있죠. 조요토미 히데요시 그거 했던 최혁진 의원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요. 우리 이름을 그냥 최모진 이러더라고요. 그분의 너무 의도대로 너무 이름을 언급해 주는 것 같아. 최요토시 의원님께서 이렇게 들어가 계신데, 그러니까 이 법, 그러니까 굳이 이름을 붙여보자면 중국 심기경호법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이 법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네이밍 잘한다. 뭐라고요? 중국 심기경호법. 예. 이 법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국가의 명예를 훼손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개념이거든요. 국가는
국가라는 것 자체는 명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예라는 거는 인간이 갖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갖는 것이지 국가는 뭐 평판은 있을 수 있죠. 국가의 평판은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명예라는 걸 가질 수 있는 주체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처벌하겠다? 라는 게 일단은 이건 법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법이 아니냐? 여기서 지금 친고죄를 빼겠다고 하잖아요. 치우지도 않아야 돼. 훨씬 더 엄격하게 가겠다는 거. 고소 없어도 한다. 그러니까 노정태가 중국을 욕한 걸 보고 지나가던 이문선이 노정태가 중국을 욕했네라면서 이제 고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법이잖아요. 아니 이런 식이면 저만 해도 저도 이제 검색해보면은 막 노정태 이놈 저놈 막 이러는 글들이 꽤 있거든요. 이거를 저는 뭐 고소할 생각 아직 없습니다만 저는 생각도 없는데 다른 제3자가 노정태를 욕했다면서 경찰에 고소 고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욕설납법법, 욕설금지법, 포괄적 욕설금지법 뭐 이런 건데 문제는 이분들의 그 입법 제안서를 보면은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생겼다라고 써 있는데 예시로 들어가 있는 게 오직 반중 시위, 오직 반중 발언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맨날 반일 발언하고 막 혐일 발언하고 막 조요토미 히데요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이 오직 중국을 욕했다는 것만이 문제 사례로 제시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양부남 의원은 발의한 그런 거 아니다. 너무 여러 각자의 집단들에 대한 혐오가 난무해서 그렇다. 뭐 여자, 남자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것도 저는 여기서 약간 이게 제가 보수 쪽에서는 어쨌건 이제 뭐 많이 좌파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듣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진보 쪽의 의제에 많이 동의하는 게 많아요. 네. 근데 저는 차별금지법 논의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식으로 남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별 워딩, 혐오 워딩이라는 이유만으로 형법의 칼날을 들이대기 시작하면 바로 이런 식으로 너는 중국을 욕하고 중국인을 차별 혐오하고 있구나. 처벌하자라는 식의 논의가 횡행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공안정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법적 도구는 법적 수단은 최대한 자제하고 시민사회의 토론으로 풀어가는 게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죄송합니다만은 이 북계 이것도 혐오 사례라는데 아니 미안하지만 노동중앙통신인가요? 거기서는 맨날 남한 괴뢰정부 이렇게 그쪽은 우리한테 안 한 얘기가 없고 삶은 소대가리부터 해서 좀 약간 옛날 얘기지만 삶은 소대가리 또 뭐 있었더라? 제 기억이 나는 거는 그 김관진 장관이 이제 선 조치 후 보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김관진 장관의 얼굴을 그쵸 관역에다 놓고 막 총 쐈죠. 총 쏘기 전에 일단 바닥에 놓고 개들이 물어뜯게 했어요. 그 다음에 관역에 놓고 총을 쏘면서 뭐라고 난 워딩도 기억이 나는 게 혁명의 관역에 올릴 필요도 없는 인간 오작동 김관진 장관이래요. 그런 식으로까지 노동중앙통신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북계 뭐 이 정도고 우리는 처벌받아야 되나요? 그렇죠. 아니 엄밀히 따지면 북한 주민들 전원이 한국의 국민이잖아요. 그 헌법 체계상.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들면 그 북한에 있는 수뇌부 이 사람들도 싹 다 구속해야 됩니다. 그러네. 그 사람들이 남한 뭐 괴뢰정부 인간 오작동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허구한다고 모욕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가 원수부터 고위공직자를 싹 모욕하고 있으니까 고발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 이제 고발해야겠네. 우리가 가가지고 일단 체포영장, 구속영장 쳐가지고 잡아 넣어야 됩니다. 김정은 뭐 김여정 다 잡아 넣어야죠.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법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이면 꺼낼 수조차 없는 발상이고 이런 거를 법이라고 들이미는 거를 좋다고 박수 쳐주는 것부터가 제가 이제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지층의 인식이 너무 삐뚤어져서 정치라는 걸 마치 무슨 스포츠 응원하듯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 정치는 우리가 어쨌건 우리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가지고 하는 거지 우리 편 이겨라 너네 편 망해라 막 계속 그러고만 있는 게 정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식의 어떤 그 원초적인 소속 본능, 원초적인 응원 본능 같은 걸 충족하고 싶을 때는 뭐 지금 뭐 얼마 전에 어제 끝났지만 뭐 롤부터 해서 그러니까 e스포츠 롤부터 해서 축구, 야구, 뭐 배구 뭐 아무튼 종목 많으니까 제발 스포츠를 응원하시라고요. 정치를 응원하지 말고.
그리고 파시스트라는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야당에서도 이건 표현의 자유를 억압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에도 전 동의를 하는 게 저 같은 경우도 뭐 저에 대한 온갖 악플들이 너무 많죠. 근데 저도 고소를 한 번도 진행을 안 했던 것이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예. 직장에서도 위아래 너무 이게 엄격하기 그쵸. 때문에 말 못하고 예. 제대로 얘기를 할 수 없는 공간에서 없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라도 자기 표현을 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 말이 있어도 고사를 안 해왔던 거거든요. 표현의 자유가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억압이 된 만큼 그래도 어떤 특정 부분에서는 풀어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런 말조차 못하게 하면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민주주의예요? 예. 나는 이 토론을 보면은 방송 토론 같은 거 보잖아요. 여야 뭐 토론하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민주당 쪽 사람들이 늘 쓰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동의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 그분들이 어떤 말을 주로 쓰느냐 이러면 또 이제 특정 집단 모욕죄로 고발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왜 안 돼요? 자기 의견인데. 그렇죠. 왜 누가 하지 말라를 보고 왜 그거를 규정지어요? 머릿속에 박혀 있더라고요. 자기들하고 생각이 다르면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해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진정한 표현의 자유인 네. 것이고 조지 오웰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표현의 자유란 내가 네 앞에서 네가 싫어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라고. 조지 오웰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만 그것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이어서 한마디로 선이 넘었을 때는 처벌을 받을 뿐이죠. 그렇죠. 그러나 다른 의견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그 처벌이란 그 모욕이라는 것도 맥락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힙합을 하면서 서로 디스전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아무리 서로 막 욕을 해도 그걸 법정으로 끌고 가면 안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물론 이제 실제 래퍼들은 총을 쏘고 싸우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국회라는 자리는 뭐 욕하라고 있는 곳은 아니지만 어쨌건 의견을 생생하게 대립하고 충돌시키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나온 말은 더더군다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공론장에서 나오는 말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근데 정반대로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온갖 소리를 다 하면서 정작 자신들하고 싫어하는 얘기가 딱 들려온다. 얘기하지 말래. 이거는 올바르지 않다. 이거는 틀렸다. 너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라면서 곧장 경찰 행동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물론 뭐 세상에는 국기 모독죄라는 것도 있고 몇 가지 그런 죄들이 있긴 하잖아요. 그 예외적으로만 처벌하는 거죠. 그래서 진보적 법학자들이 국기 모독죄 이런 거를 폐지하자는 얘기를 수없이 해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2000년대 초에 그때까지만 해도 진보적인 법학자라면 뭐 국기 모독죄가 됐건 명예훼손죄가 됐건 심지어 이런 것들은 나쁜 죄다. 최소화하는 게 좋다. 필요악일 뿐이고 없앨 수 있다면 없애야 된다. 이런 쪽이었는데 그때 진보적이었다고 하시는 분들 지금 거기가 민주당 편에 서가지고 이런 법 만드는 거 좋다고 막 이러고 있어요. 너무 슬프고 좀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 국가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 보안법. 정말 높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해볼 텐데요. 코스피가 4,200선까지 넘어섰고 이제 5,000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반도체 호황과 함께 관세 협상, 극적 타결 등으로 그리고 젠슨항의 뭐 쇼맨십으로 동력을 얻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주가 4,000시대가 서민에게 재앙이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쓰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주식 투자하세요? 조금 합니다. 그냥 사회를 조금 돌아가는 거 보려고. 뭐 저도 이제 그 아주 미미한 액수가 이렇게 조금 들어가 있는 수준인데 이것만으로도 저랑 변호사님은 대한민국 상위 35%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성인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를 빼고 성인 중에서만 놓고 봐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은 35%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 65%의 국민들은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고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좀 더 소득도 낮고 자산도 없겠죠. 투자할 여유 자금이 그쵸. 없는. 저도 사실 뭐 돈만 있었으면 어렸을 때 뭐 구글 제가 되게 좋아했으니까 구글 주식도 살 수 있을 때 막작 사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랬으면 은퇴를 해서 아무튼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못하고 있는 사람, 서민을 위한 경제라면 주식 투자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 배려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근데 주가가 3천에서 4천이 됐건 4천에서 5천이 됐건 어차피 지금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은 반도체의 수출 증가고 그거는 국내 내수 경기와는 솔직히 아무 상관없이 굴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주가가 4천 됐다고 막 좋아하면서 우리 경제에 지금 문제가 해결됐고 불안 요소가 사라졌고 막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게 얼마나 허황된 소리냐는 겁니다. 지금 경제 성장률 1%로 고착돼 있고 길거리 나가보면은 IMF 때처럼 상가 공실 막 이래가지고 다 텅텅 비어있고 사람들이 이제 늦게까지 술 먹고 놀지도 않으니까 자영업자들 계속 힘들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구조적 위기가 중첩돼 있잖아요. 심지어 뭐 좋은 취지로 들어간 법이긴 합니다만 중대재해법, 노란봉투법 이런 것 때문에 건설 현장도 걸핏하면 셧다운되고 이 상황 속에서 65%의 국민들은 지금 계속 엄청나게 힘들어지고 있는데 주식 투자한 35% 그중에서도 뭐 어디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몇 가지 지금 주가가 정체되어 있는 회사들 있죠. 이런데 물리지 않고 하이닉스랑 삼전 투자해서 지금 재미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기분 좋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경제에 문제가 없다고 막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는 이게 서민의 재앙이 아닌 건가요? 서민의 재앙을 오히려 가리고 있다. 문제가 문제라는 걸 인식하는 것부터가 문제 해결의 시작 아닙니까? 가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 인식도 못하고 그 밑에서 실제 문제들은 썩고 있다. 예, 주가 4천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귀를 막고 있는 일종의 뭐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다. 예, 참 왜곡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예, 카카오 물려 있는 사람 접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주시죠.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어제 취임 100일을 맞았지만 기자간담회 개최 등의 관행을 깨고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 등 현장 행보를 가졌습니다. 최근 불거진 당정 엇박 논란과 명청 갈등을 의식한 로키 행보란 분석이 나오는데 정치대학 3교시 배종찬 소장님과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 여당 당대표 정청래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이 정청래 대표의 지난 100일에 대한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두 글자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혼란이겠죠. 예. 혼란.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지향한 것은 닭공이죠. 닥치고 공격. 닥치고 공격. 여기에 사실상 지난 100일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닥치고 공격. 예. 그러니까 닭공은 또 누가 유명한 브랜드예요? 김어준. 닭공. 그러니까 정청래, 예. 김어준, 여의도, 충정로. 여충이죠. 예. 충여. 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과는 뭐 최근에는 그렇죠. 그게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자꾸만 딱 필요한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닭공을 해보려고 하는데 물 먹는 상황이 벌어졌잖아. 그러니까 딱 선을 그어버리고 재판중지법은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닭공을 원했지만 정작 돌아오는 결과는 혼란 이런 상황이 벌어진 민주당 지지율 하락. 그렇죠. 예. 지난 100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뭐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갤럽 조사만 하더라도 대통령은 63인데 민주당은 40이에요. 그러니까. 무려 23%포인트 차이 나요. 그러니까 23%포인트나 차이가 날 정도면 뭐 이게 이제 요즘이니까 별 뭐 이걸 가지고 문제 삼지 않지. 과거 같았으면은 대표가 더 이상 대표직을 유지를 못할 거예요. 그 정도다. 100일인데 오히려 100일이 환한 미소로 국가꽃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우려, 그 다음에 혼란, 그 다음에 지지율 하락 이렇게 이제 돌아온 거죠. 그 100일 기념 기자회견 당연히 할 줄 알았는데 약간 카메라 앞에 서는 걸 좋아하신다고 들었잖아요. 근데 생략하고 현장 행보에 나섰어요. 유기견 보호소에.
오, 갑자기 왜 몸을 이렇게 낮췄을까요? 아니, 낮출 수밖에 없죠. 네. 심상치 않거든. 왜냐하면은 기자회견을 할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낙공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도 선을 그을 수가 없는 존재가 돼버렸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당당하게. 오히려 대통령은 에이펙 등을 통해서 별 성과도 못 얻고 지지율이 내려가는데 정청래는 잘 나간다, 고고싱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기자회견을 했겠죠. 근데 이제 이 낙공에서 혼란 상태, 당황이 되는 거죠. 낙공에서 황당 당황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로서는 아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이건 그냥 요새는 그냥 줘도 돼요. 뭐 너무 이렇게 공중파 출신이라. 아, 그래요? 예, 공중파 보도 PD 출신이라 유튜브 방송에서 격을 중시합니다. 유튜브 방송에서 막 던지기도 해요. 던지면 받고. 저희 다음부터 그냥 던져주세요. 그렇죠. 월드 시리즈가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 가지고 세상이 달라졌어요, 이제. 월드 시리즈예요? 세상이 달라진 것을 지금 정청래 대표는 모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최근에 이 강훈식 실장을 통해서 재판중지법도 선을 그었잖아요. 그리고 했죠. 지지율도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개딸들 내에서도 분화가 돼.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정청래 대표가 계속 있는 게 별로 도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이제 감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정청 간의 이 고위 관계자 얼마 전에 일요일인가요? 접촉을 할 때도 강훈식 실장을 보면서 김민석 전 대표에서 환하게 웃잖아요. 나 이제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김민석 총리 이제 내려보내서 전당대회 당대표도 김민석으로 교체. 그다음에 대통령이 최애하는 사람은 최애는 정청래가 아니라 강훈식. 위기감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확 엎드리는 거죠. 확 수그리는 거죠. 내가 조금 더 나섰다가는 이거 거세당하는 봉변을 당할지도 몰라. 이게 이제 위기감이죠. 벌써 세 번째잖아요. 대통령의 빛나는 업적을 스스로 그냥 다른 이슈로 다 덮어버린 게요. 벌써 세 번째인데 이쯤 되면은 도움이 안 될지 몰라라는 인식을 넘어서서 대통령실에서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의 눈초리까지 생긴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그거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의도 아니야? 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일부러 더 낮은 모습을. 이게 왜냐면 의심 그러다가 이게 이제는 진심이 돼버리죠. 그럼요. 두 번은 의원일 수 진심이 있지만. 돼버리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실에서 선을 긋겠다는 것이 설이 아니라 이제는 사실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는 아마 김 H 지읒 그분이 전화가 오면 진짜 무섭겠네요. 누구요? 김희읒 지읒 분이 전화 오시면. 아이고, 그분은 뭐 너무 무섭죠. 영속 현지죠. 그냥 현지라 그래도 돼요. 지난주 장동혁 대표의 호남행도 이목을 끌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내란옹호 인물의 위선적 행보라면서 5.18 국립묘지 참배를 막아서 고여 모욕적이라는 반응까지 나왔는데 장동혁 대표는 일단 매달 호남을 찾겠다라고 했습니다. 민심의 방향이 좀 있을까요? 이게요. 네. 중요한 것이 왜 전략적이어야 된다. 또는 사전 정지 작업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호남을 왜 가겠어요? 호남이라는 건 첫 번째 서진 전략이잖아요. 서진 전략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진 전략을 하는 이유는 호남이 호남에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충청에도 호남이 있고 수도권에도 호남이 있고 심지어는 강원도에도 호남이 있어요. 이 호남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왜냐면 유권자 아닌가요? 호남표는.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왜 호남은 다 전북, 광주, 전남은 왜 홀라당, 발라당, 민주당에게 내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서 또 당선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산은 또 PK 지역은 TK 지역은 호시탐탐 동진 전략으로 민주당에서는 노리는데 더군다나 안동 출신의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 그럼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라고 해서 호남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발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사전 정지 작업이 필요하다. 서진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정지. 뭔가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를 그러면 호남에 딱 하니 이 사람은 호남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양양자가 있지만 그래도 호남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면 탁 발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제대로 호남의 영향력을 또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또 하나는 뭐 호남과 관련한 정책. 호남 특별위원회, 아니 부동산 특위도 만드는데 호남 특위를 만들어서 왜 우리가 호남의 사랑을 못 받았는지, 왜 호남은 항상 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왔는지, 보수정당에 대해서 그걸 좀 해소하겠다. 그런 정치장을 딱 해놓고 그런 만남의 장을 위해서 그리고 가겠다. 물론 여기는 이제 더 크게는 비상계엄과 손절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5.18 사건에 대해 5.18 내란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는 도시잖아요. 광주는. 그러니까요. 계엄의 개자만 들어도 발발 떠시는 분들이 광주 시민들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건 장동혁 대표도 얘기했잖아요. 비상계엄은 옹호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이야기는 할 필요 없어요. 비상계엄하고는 손절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비상계엄하고 손절하겠다 이꼴. 그럼 윤 대통령하고도 손절하겠다라 되지 않을까요?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 잠깐만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야기를 확대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제일 우선적인 거, 시급한 거, 그거는 비상계엄과의 손절이잖아요. 다른 이야기는 둘째 치고 제 말씀은 분석은.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손절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견이 없어요. 비상계엄의 손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비상계엄하고 손절한다. 이렇게 해서 찾아가야 호남에서도 맞이하는 호남의 이 정서 자체도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왜 세우지 않고 갔는지. 그럼 무턱대고 가면은 호남에서 반겨줄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충분히 되고 난 이후에 갔었어야 됐다. 라는 거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의 보수 연대론이 솔솔 흘러나오지만 이준석 대표는 연대설을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에 대해서 몸값 높이기 전략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연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연대 없이, 그러니까 선거 때만 뜨면 제일 뜨는 대학이 어디예요? 연대잖아요. 제가 뭐 특정 대학 띄우게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만 되면 제일 뜨는 대학이 연대예요. 제가 특정 대학, 저는 뭐 어차피 서울대 고대 다 다녔으니까, 이메이크가 나온 서울대도 제가 다녔으니까 특정 대학만 제가 무슨 뻥 띄워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선거 때만 되면 연대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선 때도 기억나시잖아요. 김문수, 이준석을 합하면 50이 넘었잖아요. 당선이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방선거도 5%의 전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5%의 전쟁인데 그 보수표 5%를 개혁신당에 가져간다? 그럼 국민의힘은 안 되는 거야, 수도권에서. 까딱까딱한 지역도, 박빙의 지역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는 필수예요. 이준석 대표는 이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산술적으로 합했다라고 해갖고 그게 다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옛날 정치다. 강적들이 나서 딱 그렇게 표현을 했으면 옛날 정치고 그렇게 정치를 하니까 나를 그렇게 뭐 내가 안 합쳐서 졌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안 합쳤다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니까 지금 판판이 지고 있는 거다. 그렇게 산술적으로 합쳐질 일이 아니다. 이거죠. 맞죠. 그런데 대선과 지방선거는 다르죠. 지방선거는 본인이 대표인데 한 명이라도 나가서 안 되는 개혁신당에 누가 출마하려고 들까요? 그래도 몇몇 지역이라도, 가령 화성이라도, 화성시장이라도 단일화가 된다? 연대할 수 있다? 그 연대를 왜 마다하겠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당장 이런 이야기 안 하죠. 어떤 조건이 되느냐가 개혁신당으로는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어떤 지역을 전략적으로 개혁신당이 배려받을 수 있느냐, 또는 양보받을 수 있느냐, 또는 협력받을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준석 대표, 제가 이준석 대표라도 이준석 대표라고 빙의하고 하더라도 아이고 우린 당연히 해야죠.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하고 있어야 장동혁 대표도 어느 시점이 되면 이준석 대표 좀 만납시다. 이준석 대표와 함께하는 연대는 야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기기 위한 연대입니다. 연대가 뜬다니까요.
그대로 안 가요. 장동혁 대표가 당선되었을 때 약간 뭔가 되게 옹호적인 멘트를 내놓긴 했죠. 뭔가 혁신의 시작이다. 이런 출구 전략일 수도 있겠네요. 개혁신당도 출구 전략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당이 뭡니까? 당선을 시켜야죠. 당선 못 시키면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말짱 도루묵이에요. 당선시킬 돈도 있어야 되고요. 유지시킬. 예, 맞습니다. 지금 결국 선거가 출구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분석입니다. 한미 양국 정상이 관세 협상을 큰 틀에서 합의한 지도 또 열흘이 지났는데 팩트시트 작성하고 이번엔 곧 된다, 이번에 곧 된다는데 계속 나날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최대 쟁점은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라고 하던데 늦어지고 있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이유는 신뢰예요. 신뢰.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 그런 신뢰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두 사람의 이 포장을 다 벗겨낸 그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든 마음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안간힘을 다 쓰는 거예요. 미국 갔을 때도 그렇잖아요. 그게 안간힘을 쓴 거예요. 거북선 이 금도금한 거북선인가요? 들고 가고 뭐 또 이 골프 채도 들고 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미국 갈 때도. 그리고 왔을 때는 뭡니까? 무궁화 대훈장이고 금관주. 금관 이 천마천 금관 모형이고. 그러니까 이런 게 동원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이제 선물이라는 건 나쁘게 볼 수만은 없지만 그게 뭐냐면 신뢰가 있으면 뭐 주든 안 주든 이미 이 사람을 믿는데 이 사람은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뭘 선물을 줄까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뢰가 없다고? 그렇잖아요. 얘기네요. 아니 인민하고 저 사이에 뭐 선물 필요 없잖아요. 우린 다 신뢰가 만들어진 관계잖아요. 이런 관계.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첫 번째 합의문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보세요. 일본에 대해서는 오케이. 이게 뭐냐면 R of deal. 딜이라는 거는요. 신뢰예요. 딜은 신뢰가 돼야지 딜을 하는 겁니다. 신뢰가 되지 않고 비즈니스인 관계가 되면 이건 네고시에이션이나 컨트랙트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네고시에이션이나 컨트랙트 단계입니다. 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신뢰가 되지 않냐면 이게 그 신뢰라는 그 빌드업이 안 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자유, 그 다음에 민주주의와 기독교 복음주의, 그 다음에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관계예요. 이게 딱 돼야 돼요. 이 사람 딱 봤을 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배추도사 같은 사람을 보면 미치고 환장하겠죠. 자기 타입이니까. 딱 보니까 이 사람은 기독교세요? 애국 안보죠. 기독교 복음주의죠. 그럼 영어 술술 되죠.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미국과 한국의 안보, 군인들을 좋아하잖아요. 저는 육군병장 만기 세대. 특사감이죠. 카투사로. 가면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애니까투사 배추도사 까투사 아닙니까? 좋아합니다. 까투사. 까투리 말고 까투사. 같이 콜라 드시면서 원샷 하시면서. 저도 콜라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제로도 아니고 오리지널이에요. 누가 또 빨리 마시나. 미쳐버리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배넌까지 불러다가 형님입니다. 배추도사. 그러니까요. 이게 왜냐하면 그 순간 이 사람은 어느 순간 이 신뢰인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합의문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또 언제 나올지 없다. 몰라요. 예. 또 하나가 뭐냐면 핵 추진 잠수함에서 핵심은 뭐냐면 필리 조선 소자 아니냐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식으로 아전 인수 해석을 해서 뭐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만들 수 있다 자꾸 하는데 이거 허락 안 해주면 못 만드는 거예요. 얘기됐다고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는 거 다 얘기된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해야죠. 안 하면 또 다음 대통령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죠. 그래서 사인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네. 이게 신뢰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니 미국은 일본은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본은 요코스카에 핵 잠수함이 들어와 있어요. 핵 무기도 쏠 수 있고 핵 추진대는 조지 워싱턴이 들어와 있어요. 핵 추진 및 핵 무기 장착이 되어 있는 잠수함이 요코스카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전략 핵 잠수함이면서 핵 동력을 원료로 하는 핵 추진 잠수함.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미국은요.
미국은 그냥 일본이 한 나라예요, 지금.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만드는데 시간이, 아니, 그 필리 조선소 좋다. 그러면 그 다음 나와야 될 신뢰관계는 어떤 이야기가 되겠어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부산 기지에 미국의 핵 무기 장착된 SLBM 잠수함 2대 대기합니다. 한국에 비용은 미국 부담할게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고요. 자, 2대가 들어와서 한 대는 동해, 한 대는 남해, 중국까지 견제하면서. 근데 그런 신뢰가 지금 작동한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되죠. 한국은 마음이 좀 떠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중요한 게 바로 그 부분이잖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거 자체를 착착착착 트럼프는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가 제일 어려울 때잖아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도 이 관세 관련된 법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지금 또 약간 부정적으로 시작했고 연방정부는 역대 최장기간인 40일간 셧다운이 돼 있어요. 항공기 평가지 지금 최대 명절을 앞두고 미국 국내에서는 정말 욕을 한다는 거죠. 네, 많은 불만을 네네네. 토로하고 있다. 네네. 예.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우군이 필요해요. 그 강력한 우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일본이고 영국이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최애 핀란드 대통령이고 여기 또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 내가 정말 밀레이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신뢰예요. 신뢰. 딱 봤을 때 그 사람을 봤을 때 딱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배추도사 가면 트럼프 대통령 한눈에 미국 부대에서 근무한 우리 카티사 배추도사 만점입니다. 이렇게 했죠. 이 민주당은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해서 근데 잠깐 대법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대법원에서 관세 협정에 대해서 무효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지금 빨리 도장을 찍는 것이 이렇게 또 유리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기다렸기 때문에 일본보다 더 잘 받아냈다. 제가 아까 신뢰를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체적인 내용이 트럼프하고의 굿딜일까요? 아니면 신뢰를 이끌어내는 게 굿딜일까요? 신뢰가 저는 신뢰예요. 오케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 지금 국내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저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그 얘기 안 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도 저렇게 신경 쓰고 몸살 날 정도로 아니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신경 쓸 정도면 야당한테도 그 정도 공을 들이고 선을 그을 건 선을 긋고 재판 중지법은 안 한다. 또 해야 될 건 하고 김현지 출석해. 하루 종일 나가서 무슨 대답을 하든 대답을 안 하든 마스크를 끼고 나가든 출석해.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야당과의 신뢰가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장동혁 대표도 뭐라고 말 못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대통령한테 시정연설 참석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대미투자특별법 반대할 수 있습니까? 결국 신뢰예요. 사람을 확 끌어안는 그 신뢰. 아니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그 사선 대통령이 되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끕니까? Ladies and gentlemen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야당까지도 공화당까지도 하나로 아우르잖아요. We doing the war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노변 정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날로 스토치 스피치를 하잖아요. 스토치 스피치 쫙 해서 끌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6번 질문에 대한 답인데 결국은 신뢰예요. 신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건 상대방에게 신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올랐습니다. 잘한다고 56.7%로 하향 추세였던 것이요. 좀 유의미하게 3.7% 정도 올라가고 오히려 부정평가는 뚝 떨어졌는데 이제 아무래도 관세 협상 타결, APEC 성공 효과, 주가 상승 등이 그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 계속 뉴스를 달구었던 것이 대장동 항속 포기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지지율에 다음 주 지지율에 영향이 갈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럴 때는 변화하는 것도 시간이 걸려요. 이런 것들이 이제 천천히 반영이 되는 거죠. 일단은 들어왔던 지지율이 빠지고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뭐라 했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 정치대학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은 ESC다.
그러니까 경제, 한미 관세 협상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시간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이명박 기억나시잖아요. 에이펙도 중요한데 에이펙 때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는데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저예요. 그러니까 저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한미 관세, 한미 정상회담하고 난 직후에 발표를 전격적으로 발표했어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외교 안보, 예, 예. E, 그다음에 S, security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핵 추진 잠수함으로 그거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갤럽 조사를 보면 경제 2% 올라가고 외교에서 2% 올라가고 그러면 C는 뭐라고 그랬어요? 커뮤니케이션인데 스토리텔링 거리를 만든 거야. 뭐 황남빵, 뭐 천마천 건강, 뭐 그다음에 샤오미 이게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2% 올라서 갤럽에서 6%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근데 따로 따져보자고요. 그럼 커뮤니케이션이 다시 국내 정치로 이제 돌아온 거 아니에요? 오케이, 이제 국내로 무대가 그러면 돌아왔어요. 코스피가 한미 관세 협상에 합의문이 잘 나와야 되는데 비교적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다음에 핵 추진 잠수함이 외교 안보를 올렸는데 야 이건 뭐 다 됐다고 그래놓고 지금 미국 보니까 미국에서 답변 보니까 아닌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항남빵 배 터지도록 먹었는데 좋았는데 지금 또 보니까 국내 상황은 대통령의 이 재판 리스크가 또 재소환된단 말이에요. 대장동이. 뭐? 7,789억 원? 뭔 소리야. 김만배한테는 428억 원만 그거 뭐 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 나머진 다 니까. 그러니까 확 와닿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배추도사한테. 당장 뭐 이번 주 후반부터는 안 좋아지겠죠. 근데 항상 이 변화가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요인이 찍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조금 천천히 내려와요. 지금은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2, 3주에 걸쳐서 조금씩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을 것이다.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해드립니다. 재판중지법으로 다소 중도층들이나 서울의 지지율이 높아진 것으로 아는데 왜 이런 항소 포기 사건이 발생했는지 도로 묵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도로 비빔밥이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열강을 펼쳐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